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우주 공간의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연구하고 무한을 사유하고, 미시적으로는 미립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움댕캔 바꾸어 사유한다라고 하는, 사변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죠? 세계를 호령하고 우주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던 물리학자들 역시도 인간으로서 이 세계의 역사를 살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밀레바는 무한한 공간을 사유하는 물리학자들,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암시적 편지를 남편에게 보내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아주 많은 아픔을 겪은 그런 물리학자였다라고. 결국 밀레바와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 엘자, 유대인이었죠. 그죠? 같은 유대인이었으면 또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촌지간이죠. 그죠? 결혼하는데 아인슈타인에게는 엘자와 훨씬 더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가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 분위기의 창조, 이런 것들이 밀레바보다는 엘자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자 역시도 결혼하고 나서, 그죠? 오랫동안 아인슈타인과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십몇 년밖에 못했어. 자기의 딸의 죽음과 더불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곧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죠? 35년도. 그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25년 동안 거의 혼자, 물론 다양한 여인들과 에로스의 관계를 나누기도 했지만, 밀레바가 볼 때 아인슈타인은 냉혈 인간과 같은 그런 인물인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가족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자식들은 다 밀레바가 키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은 어떤 점에서 상당히 많은 결핍을 갖고 살아간, 아픔을 갖고 살아간 그런 과학자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를 정말 좋아했어. 그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자들 역시도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인간의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는 픽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픽션이 없이는 사랑과 우정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 역시도 철학책을 읽으면서 사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죠? 이 과학자는 독특한데요. 1905년에 미국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부유한, 어떻게 보면 백만장자에 속하는 거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오펜하이머는 가난을 모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야. 좋은 교육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하버드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 그죠? 그래서 21살에 하버드에서 학부를 끝내고 1925년에 캠브리지에서 실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9월 중순쯤에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배를 탔을 때만 해도 자기의 삶에서 이 영국에서의 삶이 엄청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이제 실험실을 방문하고 자기가 살 집을 얻고 연구원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이 시기쯤에 원래 오펜하이머는 캠브리지에 그 당시 2명의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실험 물리학 쪽으로. 톰슨과 러더퍼드입니다. 그런데 러더퍼드에게 먼저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톰슨은 이제 지는 해고 러더퍼드는 뜨는 해인 거예요.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근거로 하여 닐슨 보어가 자신의 원자 모형을 또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하잖아, 그죠? 수소 스펙트럼에 근거하여. 오펜하이머의 이 시기의 연구 역시도 이 분자들의 양자 역학,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톰슨의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톰슨은 받아줬거든. 러더퍼드는 한참 뜨는 그런 실험 물리학자였는데 세계적으로 이거였죠, 그죠? 최고였죠. 그때 연구소에서 만났던, 실험실에서 만났던 선생이 있었는데 조교수겠죠, 그죠? 패트릭 블랙킷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캠브리지에서 삶이 점점 지루한 거야. 그리고 향수병도 생기고 또 점점 정신적으로 이 실험 물리학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에게 적성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실험 시간에 빠지기도 하고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론 물리학 쪽으로 눈을 자꾸 돌려서
실험하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와서 오펜하이머가 사과에 독주사를 놔서 독사과를 실험실 위에 블랙킷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캠브리지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중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했던 게 뭔가 하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돌아온다면 퇴학까지는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통보를 받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26년 3월쯤에 친구들과 함께 코르시카 섬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 이게 창조적 사고를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러시아 문학, 프랑스 문학,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버드 시절에 화이트헤드가 잠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미 그 강의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강의실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자신의 수학 원리를 강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도 쓰고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앙드레 지드도 읽고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그러면서 친구들과 그 시기에 만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진짜 문학가냐 아니면 톨스토이냐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여도가 이미 도스토예프스키 강의를 12개나 해놨죠. 그죠? 1시간짜리. 거기 첫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톨스토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야, 넌 너무 무식하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진짜 문학가지. 영혼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드러낸 그런 문학가니까 톨스토이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더 매력적이지. 이런 대화를 할 정도였다고, 오펜하이머. 여기에 대해서 예도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우리는 오펜하이머를 2차 세계대전에 중성자의 핵분열을 통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과학자,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문제가 되어서, 그죠? 아픔을 겪었던 그런 과학자, 그런 정도로 알잖아, 그죠? 이게 독일어로 된 독일어판인데요. 책이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친구들이랑 코르시카 섬으로 간 거예요. 거의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아픔을 겪고, 캠브리지는 도저히 자기의 학문적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놀면서 친구들이랑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은 거예요. 그걸 읽다가 정신과 치료를 여러 곳에서 받았지만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되게 똑똑한 친구였죠, 그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밤에는 혼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읽었는데, 일부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란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줄을 빡빡 치면서 영감 같은 거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정신병이 그냥 싹 달아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독사과를 만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일평생 나타나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도 자기 세계에 갇혀서 뭔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떤 고립의, 그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했는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면서 이 병으로부터 회복된 거야. 아, 이런 경험은 여러분, 가장 큰 위안을 받았던 것은, 아, 이렇게 내 세계에 갇혀서 고립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자가 나 하나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버드 시기부터 시도 쓰고 막 이랬죠, 그죠? 어릴 때부터 이 문학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뛰어난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회복이 돼서 돌아가서 다시 캠브리지로 가서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의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한 번씩 어떤 증상이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는 문학 세계에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폴 디렉이라고 하는, 이 디렉도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그죠? 괴팅겐에서 나중에 만났는데 문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디렉이 한 말이 있어. 물리학은 이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자인데 어떻게 너는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있냐.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세계를 복잡한 말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 점에서 물리학과 반대다.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오펜하이머를 나무란 거야. 이게 속으로 오펜하이머는 뭐야, 너가 바본 거지. 그런 정도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오펜하이머가 이제 자기 선생의
어떤 같은 캠브리지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 당시의 중심이죠, 그죠? 러더퍼드의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인생의 어떤 아픔과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닐스 보어가 있는 거야. 응? 이미 알고 있었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선배 물리학자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닐스 보어를 알게 돼서 이제 막스 보른을 소개받게 돼. 물론 어떤 학회에서 만나서 막스 보른과 대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닐스 보어로부터 이제 실험 물리학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괴팅엔에 있었던 그 당시 괴팅엔은 그죠. 닐스 보어가 있었던 어떤 덴마크의 연구소 못지않게 괴팅엔에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막스 보른이 이제 대빵 교수였지, 그지? 보른의 초청을 받아서 줄라숭을 받아서 이제 26년 1년 이제 영국에 있고 26년에 괴팅엔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오펜하이머가 아주 존경해 마지 않으면서 정말 좋아했던 하이젠베르크, 나중에 폴 디레까지 오죠, 그죠? 그 다음 파스쿠알 요르단,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막스 보른의 괴팅엔 연구소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독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26년 가을부터 1년 만에 모든 걸 끝내는데 1년 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죠? 27년 여름쯤에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생활이 엄청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또 거기에 다양한 자기와 더불어서 프로모지온을 하는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선생도 상당히 배려심이 깊었고. 그런데 막스 보른은 그죠, 자기 제자들의 어떤 이론과 합쳐서 논문을 내고 책을 냈던 게 다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예요. 오펜하이머와도 어떤 공동의 연구를 발표하는데 그건 역시도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양자 물리학의 중심지, 이론 물리학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 괴팅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삶도 즐겁고 공부도 즐겁고, 닐스 보어가 찾아오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볼프강 파울리라고 하는 이론 물리학자도 그 당시에 괴팅엔에 있었다. 하이젠베르크, 파울, 요르단,
얼마 있다가 디렉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그 1년은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특히 오펜하이머의 어떤 결정적인 연구의 중심은 이게 닐스 보어와도 관계가 되고, 특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태동되는 게 27회 솔베이 학회에서 아인슈타인과 막스 플랑크가 이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막스 보른의 제자들인 거지. 20대의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엄청난 공격을 당하잖아, 그죠? 오펜하이머 역시도 아인슈타인을 보고 바보라 그래서 바보. 어떻게 양자물리학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헛된 망상을 지어내는 슈피너, 독일어로 거미줄을 만드는 자, 이런 뜻인 거야. 직역하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디렉은 자기 선배들 아인슈타인과 막스 플랑크의 종교관을 또 공격하죠, 그죠? 27년의 어떤 그 분기점이 딱 그 시기에 괴팅엔에 있었던 거예요. 오펜하이머. 그래서 그 역시도 막스 보른의 어떤 지도 아래에서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닐스 보어의 그 원자 모형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미립자들,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 주변을 도는 전자들, 이 미립자들이 수소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그 궤도를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나는지, 미립자들의 회전과 진동, 그리고 그 변화를 측정하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터널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27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년 정도 유럽에 머물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당시에 만났던 그 동문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 갈라지면서 이들 중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히틀러의 어떤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 중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고,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잖아, 그죠? 이게 참,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팅엔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발전했던 이런 이론 물리학에 의하여 디지털 세계가 열리잖아, 그죠? 그 한가운데에 오펜하이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보른이 강의를 할 때 오펜하이머가 그냥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오펜하이머의 노트를 보고 보른이 놀라서 그거 멋진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공동 논문을 제출하고, 하이젠베르크도 그랬잖아, 그죠?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 볼프강 파울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파울리와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죠? 이 시기 때에 그는 프랑스 문학책을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또 시도 쓰고, 그래서 친구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조소를 받기도 했는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느냐. 디렉 같은 그런 친구는 오펜하이머에게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그러나 대개 독일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던 그 학생들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런 데 열려 있었는데,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 물리학자들은 물리학 이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저 책에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론 물리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공부를 끝내고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göttingen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옆방을 쓰기도 했던 어떤 미국 학자한테 대화를 하는데, 물리학에 대한 대화까지는 서로 대화가 돼.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특히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죠? 그래서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거기다가 문화까지, 그죠? 곁들여지니까 대화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야.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냥 물리학만 공부한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와 대화를 하게 되면 5분 안에 그냥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즐거운 göttingen 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학생들 가운데 아주 많은 프로모지온 동료들이 독일인이 많았겠죠. 그죠? 아주 예쁜 샬롯테가 있었는데, 샬롯테와 더불어서 앙드레 지드에 대하여 막 얘기하고, göttingen에서 그 당시에 제일 이뻤다라고 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뉴욕에 잠깐 왔을 때 사랑을 고백하려고 막 잘해줬는데, 결국은 돌아가서 자기 다른 동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때도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올 뻔했는데, 브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후에는 분열증과 같은 그런 고통은 없었다라고. 그 뒤에 삶에서, 그죠? 이와 같이 물리학자의 세계적인, 그죠? 양자역학의 창조 지점에 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의 어떤 이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는 전쟁 가운데에서 미국의 편에서 물리학을 연구했던 이 오펜하이머, 그죠? 삶의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삶이야 역시 그에게는 문학이라고 하는, 특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다양한 문학가들의 작품들, 시, 소설,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연구에 창조적인 바꾸어 사유하는 데에 자양분을 주었고, 그죠? 문학으로부터. 그리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깊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